혹시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SNS에는 멋진 여행 사진을 올리고 손주들과 맛있는 음식 먹는 모습을 자랑하고 친구들과 화려한 모임을 즐기는 어르신들.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보면 잔액이 거의 바닥이고 카드 대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겉으로는 활기차고 풍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돈 걱정에 허덕이는 이중적인 삶.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6070 세대가 마주한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혹자들은 이들의 과소비와 경제관념 부재 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서 통장이 비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속사정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어르신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그들이 마침내 깨달은 진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흘린 한마디. 그 말이 무엇인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그리고 정작 나는 언제부터 내 삶에서 사라진 걸까? 특히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 마지막에 털어놓은 고백은 여러분의 가슴을 크게 울릴 것입니다. 그분이 왜 내 인생은 빌려온 옷 같았다고 말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바쁘고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하느라 지출이 끊이지 않고 손주들 앞에서는 괜한 허세를 부리고 싶어지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친구들이 다 그러는데 나만 빠질 순 없어. 손주 앞에서 초라한 모습 보일 순 없잖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의심해 본 적조차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통장은 언제부터 이렇게 비어 있었던 걸까? 내가 번 돈은 모두 어디로 갔던 걸까? 그리고 정작 나를 위한 돈은 왜 한 푼도 남지 않았을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김영희 할머니와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하나씩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2살이 된 김영희 할머니는 서울 강동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내신 억척스러운 분이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던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머니의 손을 보면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느라 굵어진 손가락마디, 찬물에 담그고 빼기를 수십 번 반복하느라 갈라진 손등, 뜨거운 기름에 튀긴 전을 뒤집다 생긴 작은 화상 자국들. 그 손들이 지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자식 복이 많아. 그렇게 열심히 키웠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시키고 심지어 막내 아들의 전셋값까지 보태주셨으니까요. 그런 영희 할머니의 최근 하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9시 10분 할머니의 낡은 갤럭시 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첫째 딸 미경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진서 학원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달에 급하게 나갈 일이 좀 있어서. 메시지 뒤에는 곤란해하는 이모티콘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진서는 고등학교 2학년인 외손녀, 할머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입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로 받은 국민연금 42만 원에서 관리비 8만 원, 혈압약과 무릎 주사 맞으러 병원 간 비용 12만 원을 빼고 나면 22만 원이 남는데 거기서 또 진서 학원비 15만 원을 보내면
할머니는 계산기를 꺼내 두들겼습니다. 22에서 15를 빼니 7. 이번 달 남은 날이 보름인데 7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한편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은 곧 삼켜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손주 학원비가 아까운 할머니가 어디 있나?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오늘 오후에 보내줄게. 할머니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안에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서 학원비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빠지지 않고 오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이번만이라고 했던 것이 어느새 고정적인 지출이 되어버렸습니다. 딸 내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할머니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진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돈 때문에 포기하게 할 순 없지.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어제 끓인 된장찌개가 반 그릇 정도 남아있고 김치와 깍두기가 조금씩 들어있었습니다. 쌀은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 혼자 먹는 거 얼마나 들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먹이느라 바빠서, 나이 들어서는 돈이 없어서, 정작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사 먹어본 적이 언제였더라? 그날 오후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진서 학원비를 송금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15만 원 송금 맞으시죠? 라고 물을 때 할머니는 목구멍에서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할머니는 통장 잔액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잔액 72,350원. 이 돈으로 보름을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은행을 나오다가 할머니는 동네 친구 순자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영희야. 잘 됐다. 내일 우리 모임 오지? 이번엔 신화호텔 뷔페로 정했어. 1인당 6만 원인데 가끔은 좋은 데서 먹어야지. 순자의 밝은 목소리에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모임에서 5만 원을 썼는데 이번엔 6만 원이라니. 통장에 7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6만 원을 쓴다면. 하지만 이 모임을 빠지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영희가 안 오면 재미없겠다. 요즘 영희 왜 그래? 안 만나려고 하네. 이런 말들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빠지면 되겠어? 할머니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12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순자가 기뻐하며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혼자 남은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자동차들이 소음을 내며 달려가는데 할머니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 펼쳐놓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 남은 돈 7만 원에서 내일 모임비 6만 원을 빼면 1만 원. 아직 보름이나 더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머니는 연필을 들고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전기료 마이너스 다음 달로 미루기,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다니기,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정말 아플 때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건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지? 매달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매달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서 버티고, 침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할머니에게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적금이 바닥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 하지만 곧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뭐, 이게 살아가는 거지. 자식들 도와주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런 게 인생이야. 다음 날 신화호텔 뷔페에서의 모임은 화려했습니다. 한상 가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친구들은 저마다 최근 근황을 자랑하느라 바빴죠. 우리 큰딸이 이번에 새 차 바꿨는데 나도 한번 태워줬거든. 승차감이 정말 좋더라. 손자가 이번에 영어 시험에서 1등 했어. 역시 좋은 학원에 보내길 잘했어. 할머니도 뒤질세라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우리 진서도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어. 학원을 좋은 데로 옮겨서 그런가 봐.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도 뿌듯했습니다. 친구들이 역시 영희는 손주 복이 있어라고 부러워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뷔페 음식을 먹으면서도 할머니는 자꾸 가격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저 새우 튀김 하나가 보통 식당에서는 3,000원인데 저 갈비찜 한 점이 2,000원 정도 하겠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할 때 할머니는 지갑에서 6만 원을 꺼내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6만 원이면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는 한 달 식비가 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지갑을 보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액일만 2,350원. 이제 정말로 적금을 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년째 반복되면서 할머니의 적금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비상금용 적금 200만 원을 깼고, 다음에는 노후 대비용 적금 300만 원을, 마지막에는 부모님 기일용으로 모아둔 적금 150만 원까지.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주저했습니다. 애들도 힘들 텐데 내가 돈 없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할까?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어서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런 생각들이 할머니의 입을 막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혼자서만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매번 우리 애가 또 용돈 보내줬어라고 자랑했고, 혜자는 적금 만기되어서 목돈 생겼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나만 돈이 없는 건가? 그렇게 할머니는 점점 더 깊은 거짓말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매달 적자인데도 나는 괜찮아. 돈은 충분해라고 말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더 많은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은 척 해야지라고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할머니는 마지막 적금마저 모두 깨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날 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봤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 지금까지의 인생을
연도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20살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대학 포기하고 일 시작. 25살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모두 뒷바라지. 30살부터 50살까지 세 자녀 교육비, 생활비의 모든 것 투자. 50살부터 60살까지 자녀들 결혼 비용, 전셋값 지원. 60살부터 지금까지 손주들 교육비, 친구들과의 모임비. 52년 동안 쉼 없이 일하며 번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번 돈, 부업으로 한 재봉일로 번 돈, 심지어 폐지 주어서 번 돈까지 모두 합치면 대략 2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씩 계산해 봤습니다. 첫째 아들 대학 등록금과 용돈 약 800만 원. 둘째 딸 결혼 비용 약 1200만 원. 막내 아들 전셋값 지원 약 2천만 원. 손주들 학원비와 용돈 매월 20-30만 원씩 10년간 약 3천만 원. 친구들과의 모임비 매월 5-10만 원씩 15년간 약 1350만 원.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비 연간 평균 150만 원씩 20년 약 3천만 원. 계산을 마친 할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번 돈의 90% 이상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정작 자신을 위해 쓴 돈은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옷, 자신만을 위한 음식, 자신만을 위한 여행, 자신만을 위한 취미.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소비에는 항상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먹은 음식, 친구들과 함께 간 여행, 손주들을 위해 산 선물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지출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손님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깨달은 첫 번째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인데도 마치 남의 집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눈치를 보며 체면을 지키느라 정작 주인 행세는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철수 어르신, 올해 78살입니다. 평생을 중견기업에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오신 분이죠. 젊은 시절에는 모범사원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고,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한 적이 없는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의 인생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내 몫은 내가 하자. 그래서 평생을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은퇴금과 연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철수 어르신에게도 영희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철수 어르신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써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철수 어르신의 휴대폰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좀 급한 일이 생겨서 혹시 200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월요일에 보내주마.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아들이 급하게 500만 원을 빌려갔고, 그 전년에는 딸이 전셋값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달에 갚을게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갚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었던 일이 되거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거니까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어르신은 그런 것들에 대해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힘들 때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철수 어르신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380만 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 이상 있던 돈이 어느새 이렇게 줄어 있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380만 원 있으니까 괜찮아. 국민연금도 매달 나오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철수, 요즘 어떻게 지내? 동갑내기 친구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저냥 지내지 뭐. 자네는? 나도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인테리어비로 3천만 원이나 들었다더라. 나도 좀 보태줬지. 영수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아이 교육비로 매월 200만 원씩 나간다고 그러더라. 나도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 손자 결혼식 때 하객들 체면 때문에 예단을 좀 크게 준비해줬지. 요즘 젊은이들 눈이 높아서 말이야. 철수 어르신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만 자식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건 아닌지. 철수는 어떤가? 자식들한테 뭘 해줬어? 갑자기 영수가 물어보자 철수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나도 그냥 할 만큼은 하고 있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가 쑥스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온 철수 어르신은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인색한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아이가 영어 캠프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혹시 아빠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 어르신은 망설였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200만 원을 보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은 다 손자한테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나만 인색하면 안 되지. 응, 얼마나 들어? 50만 원 정도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아빠가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 어르신은 또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잔액 330만 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요청들이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들이 차 수리비로 100만 원을 요청했고, 그 다음 달에는 딸이 아이 학원비로 8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사이에 철수 어르신의 예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통장 잔액 15만 원. 이제 정말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어르신은 여전히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아버지가 이것도 못해주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철수 어르신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적금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금은 이미 몇 년 전에 자식들 결혼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은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보험료를 납부한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해지하면 약 8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보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식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중을 위해 지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철수 어르신은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8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잠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아버지 통장에 돈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더 큰 금액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빠, 아이가 이번에 특목고에 합격했는데 입학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300만 원 정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 어르신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800만 원은 6개월 만에 모두 바닥났습니다. 그때 철수 어르신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집,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담보로 잡고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철수 어르신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30만 원씩 나가는데 국민연금 45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이자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 어르신은 거실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점심도 도시락을 싸가서 먹었고 옷도 몇 년씩 입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돈을 준 자식들조차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어르신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인생은 빌려온 옷 같았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수 어르신이 깨달은 두 번째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자신다운 삶은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사는 것처럼 항상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우리는 평생 나를 뒤로 밀어왔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르침을 거꾸로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미루면서 남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며 살아온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가르침들이 극단적으로 해석되어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자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단순히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지워버리는 자기 학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모든 소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는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조사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봉투를 준비하고 자녀들 앞에서는 넉넉한 부모 행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면을 위한 소비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체면을 위한 소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6만 원짜리 모임에 갔다면 다음엔
8만 원짜리 모임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손주에게 10만 원을 주었다면 다음엔 15만 원을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한 소비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진실. 우리는 관계와 돈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가치가 없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친구들과 비싼 곳에 가지 않으면 소외될 것 같아 합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조건 없는 사랑에 기반합니다. 만약 돈이 있을 때만 좋아하고 돈이 없을 때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솔직해질 때 진정한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와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솔직하게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이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진실. 미래보다 현재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이 지금 당장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의 안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은 생각하지 못한 채 오늘 하루의 체면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안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진정한 풍요로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고, 만족을 아는 자는 적게 가져도 부유하다. 우리는 풍요로움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남들에게 많이 가진 척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할머니가 어떻게 변화를 시작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의 첫 번째 변화.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그동안 무리를 좀 했나 봐. 앞으로는 진서 학원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웠지만 미경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히려 미경이 할머니를 더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미경은 할머니께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연결되었던 관계가 진짜 애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두 번째 변화. 친구들과의 관계 재정립. 다음 모임 제안이 왔을 때 할머니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이번엔 좀 부담스러워서 못 갈 것 같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어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친구들은 오히려 공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했었어. 가끔은 너무 비싼 곳만 가는 것 같아서. 그날부터 할머니와 친구들은 집에서 돌아가며 소박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대화는 더 깊어지고 웃음은 더 많아졌습니다. 비싼 호텔 뷔페에서는 음식에 정신이 팔려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집에서는 차를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우리 모두 부담스러웠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 할머니의 세 번째 변화. 자신만의 시간 만들기. 할머니는 그동안 자녀들 걱정,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 대신 젊은 시절 좋아했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는 책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시집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읽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여유를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읽으며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네 번째 변화, 건강에 투자하기. 비싼 모임비 대신 할머니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공원을 걸으며 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한 달 후에는 30분, 2달 후에는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운동하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철수 어르신의 첫 번째 변화, 자녀들과의 경계선 설정. 철수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하자. 그리고 빌린 돈은 정말로 갚을 계획을 세우고 빌리자. 처음에 자녀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지만 철수 어르신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하지만 아버지도 계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리고 철수 어르신은 매월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두 자녀 합쳐서 월 30만 원까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상은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수 어르신의 두 번째 변화, 경로당 친구들과의 관계 정리. 철수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에만 집중되었던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뭔 책 읽고 있어? 텔레비전에서 본 다큐멘터리 중에 재미있는 거 있었어? 젊은 시절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화의 방향을 바꾸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의 세 번째 변화, 새로운 취미 찾기. 철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잠깐 배웠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서예 강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차근차근 연습하니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서예를 하는 동안에는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몇 달 후에는 자신이 쓴 글씨를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두었습니다. 수신제가 몸과 마음을 닦고 집안을 다스린다. 이 글귀를 볼 때마다 철수 어르신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의 변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 후 김영희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비록 많지 않지만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42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리비 8만 원, 병원비 10만 원, 식비 20만 원, 기타 생활비 4만 원. 계산해보니 42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체면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고 매달 적자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할머니가 솔직해지자 아이들도 더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경이는 이제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함께 장을 보고 청소도 도와줍니다. 돈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정으로 연결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계선을 설정한 후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빌린 돈은 약속한 대로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딸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주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철수 어르신 자신이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 눈치를 보며 무리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돈 사용 일기 써보기. 한 달 동안 자신이 쓰는 모든 돈을 기록해 보세요. 단순히 가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쓸 때의 감정과 이유도 함께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서 학원비 15만 원. 딸이 부탁해서 거절하기 어려웠음. 마음은 복잡했지만 손주 교육이니까. 친구들과 모임비 6만 원 빠지면 소외될까봐 걱정되어서. 사실 부담스러웠음.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이유로 돈을 쓰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짜 필요한 것과 체면을 위한 것 구분하기. 매번 돈을 쓰기 전에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필요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쓰는 것인가?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쓰세요. 하지만 체면 때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체면이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안정을 포기해도 되는 것인지. 셋째, 가족과 친구들과 솔직한 대화 나누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전처럼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모임비가 부담스러워서 이번에는 빠지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라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넷째,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활동 만들기.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만들어 보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기, 공원에서 산책하기, 동네 문화센터 강좌 듣기, 집에서 요리해 보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미래를 위한 계획 세우기. 지금 당장의 체면보다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현재 가진 자산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지, 매달 얼마씩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여섯째, 새로운 관계의 기준 만들기. 이제부터는 관계의 기준을 바꿔보세요. 돈을 매개로 한 관계가 아니라 진심을 매개로 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나는 72살에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때였나 보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빌려온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 옷을 입고 사는 기분이다.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체면을 위한 소비인지 진정한 필요에 의한 소비인지 구분해 보세요.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솔직함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이야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일부를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할머니처럼, 박철수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이제 내 옷을 입고 산다. 이 말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 비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당당한 주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비록 쉽지 않더라도 분명히 더 의미 있고 행복한 길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